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합격하게 된 박태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그 작년에 이강의실에서 윤지은 선생님 삼순환 강의를 들었었는데 여기 이렇게 서게 되니까 되게 새롭네요. 네. 제가 수험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대충 타임라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군대에서 저는 외교관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서 그때 진입을 결정을 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영어 및 제2외국어 요건을 충족을 했고 그리고 국제정치학 책 그냥 몇 권 읽는 정도로 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수험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때는 군대에서 미처 따지 못했던 한국사 그 요건을 충족을 했고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으나 2차 시험에는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이제 최종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계산하기로는 이제 2021년 9월부터 2023년 6월 그러니까 2차까지 대충 한 1년 10개월 정도 공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차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를 쭉 나열하기보다는 제가 수험 생활에 실제로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뭐 시행착오를 겪고 답을 내렸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고 일단 1차 시험은 저는 2번 연속으로 감사하게도 합격을 했습니다. 언어 논리는 생각보다 1년차 때는 잘 나오지 않았는데 자료 해석을 되게 잘 봤었고 2년차 때는 그냥 골고루 다 어느 정도 괜찮게 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질문하실 것들, 궁금해하실 것들을 좀 추려봤는데 우선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실 분들이 아마도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 진입을 막 결정 지으신 분들 혹은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실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걸 준비해 봤는데 일단 집에서 풀어본 피셋 점수가 몇 점인데 진입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처음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 풀어봤을 때 피셋 점수가 어느 정도 높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는 수험 생활을 할 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근데 제 주변에 이번에 합격한 친구들 혹은 뭐 합격한 선배들 보면은 처음 풀어봤을 때 피셋 점수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충분히 공부를 하면서 올렸던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자기가 뭐 외교관을 하고 싶다 혹은 뭐 5급 공채 일반 행정직에 붙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라고 확고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일단 피스 점수가 어느 정도 좀 안 나오더라도 한 번은 시도를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요. 그리고 두 번째, 피셋은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앞에서 G피셋을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자기가 점수가 잘 나온다 이러면은 남들보다 1차 시험보다는 2차 시험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할 여력이 되겠죠. 근데 반면에 G피셋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 나는 피셋형 인간이 전혀 아닌 것 같다. 라고 한다면 피셋을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GPC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었어요. 물론 2번 다 합격을 하긴 했지만 잘 나오지 않았고 1년 차 때는 이제 2차 시험장에 들어가 보자라고 목표를 세우고 피스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거의 한 12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고 2년 차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작년도에 했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 한 뭐 1월 중순 정도에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 모의고사라는 게 있는데 저는 전국 모의고사를 꽤 자주 봤었고 특히 이 프라임 법학원에서 만들어 주시는 전국 모의고사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피셋 오답 노트 같은 것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좀 가져왔는데 저는 오답 노트를 막 이렇게
따로 만들거나 하지 않고 시간이 아까워서 그 틀렸던 문제 같은 경우를 이렇게 스크랩을 했습니다. 틀렸던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틀렸던 문제를 뭐 다시 보면서 이거를 내가 다시 풀면은 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이거는 저에게 하는 약간 자기 암시 같은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언어 논리 총정리, 뭐 첫 두 문제가 관건이다, 일단 풀되 너무 급하게 풀지 말자, 이런 식으로 저에게 스스로에게 조언을 주는 방식으로 이거를 따로 정리를 해서 네, 시험장에 실제로 가져갔습니다. 네, 이제 피셋은 아마 앞에서 박기훈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1차 시험에 있는 하나의 요소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다른 학원이긴 하지만 김유양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을 했었습니다. 헌법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헌법은 되게 쉽게 나오기 때문에 설렁설렁 공부해도 된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헌법을 굉장히 열심히 한 편이었는데, 왜냐하면 헌법이 언어 논리 전에 보는 첫 시험이에요. 그래서 헌법에서 뭔가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 뒤에 있는 과목들에도 안 좋은 영향들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점수를 받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헌법 시간 투자를 최소화하고 싶다. 네, 그 헌법이 잘 봐야 되는 건 맞지만 60점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줄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기본 강의를 아마 들으실 텐데 그 강의 막 복습만 하는 것보다는 좀 실증적인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출도 굉장히 좋은 문제고,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이제 알파로 헌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뭐 5급 공채뿐만 아니라 뭐 소방 간부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나왔던 헌법 문제들을 OX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언어 논리는 뭐 이러한 강의를 수강을 했었고, 네, 뭐 그리고 이제 팁을 살짝 드리자면, 이제 여러 피셋 문제들 앞으로 푸실 텐데 그 시험 날까지도 못 푼 문제들이 꼭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 몇 개 시험장에 가져가서 아침에 푼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문제를 풀면 좀 뇌가 깨어난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언어 논리는 제가 이렇게 막 잘하지는 못했던 과목이어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해석은 그 프라임 법학원에 계시는 신원 선생님의 기본 강의를 수강을 했고, 신원 선생님의 기본 교재로 공부했고, 이제 비타민이라는 그 자료 해석 연습책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풀면서 대비를 했습니다. 네, 피셋을 한번 풀어봤는데 자료 해석 점수가 너무 낮아요 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자료 해석이 피셋 과목 중에 가장 실력을 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언어 논리나 상황 판단이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오는데 자료 해석이 조금 좀 부족하다,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자료 해석은 몇 가지 스킬들을 익히고 뭐 문제에 나오는 패턴들을 반복해서 소화하다 보면은 분명히 점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나요? 사람마다 이제 1번부터 40번까지의 문제를 푸는데 느리지만 정확도 높게, 그리고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이렇게 빠르게 푸는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이거는 본인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풀었을 때 그 자기가 어떤 점수를 이렇게 넘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황 판단은 이제 프라임은 아니지만 다른 최원석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었고, 여기 상황 판단도 할 말은 딱히 없고요. 그냥 여러 문제 유형들과 익숙해지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거여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할 때 하자의 브런치라고 지금 그 세종시의 사무관으로 계시는 분께서 자기의 피셋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을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팁 같은 걸 써놓으신 게 있어요. 이게
저는 도움이 진짜 굉장히 많이 됐었고 최근에는 또 이것들을 모아서 여기 글 쓰신 걸 모아서 책으로도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브런치 이거는 뭐 공짜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은 뭐 국립외교원 같은 경우에는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그리고 통합논술 1, 2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국제정치학은 저는 윤정진 선생님의 강의를 굉장히 잘 들었는데 2022년에 윤정진 선생님의 1순환 강의와 3순환 강의를 들었고 이제 KOCW라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구글에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여기는 이제 대학 강의들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근데 이근욱 교수님이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왈츠유를 쓰신 굉장히 저명한 국제 정치학자이신데 강의를 원체 엄청 잘하셔가지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단행본은 뭐 이런 걸 읽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합격할 때는 강의를 따로 수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국제정치학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신다면 일단 국제정치학은 그 특성상 이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여기에 빠지면 한도 끝도 없이 빠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과목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에 나왔던 이런 단행본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수험생들이 읽는 단행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다 읽고 정리하기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윤정진 선생님의 그 교재를 베이스로 깔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할지 모르는 학문이라 했잖아요, 국제정치학이. 근데 윤정진 선생님께서 이것을 잘 정리를 해서 교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초시생들, 특히 초시생들한테는 어떤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윤정진 선생님의 교재와 강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막 넓히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뭔가 부족한 것들은 이제 다시 채우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그 단권화 제가 생각하기엔 단권화였는데 그 여기 보시면 이게 윤정진 선생님 교재거든요.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다른 데서 뭐 스터디를 하거나 뭐 책을 읽거나 하면서 새로 공부해야 될 것들을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단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 전날에도 이렇게 만든 교재들을 한번 쭉 읽고 들어가는 걸로 마지막 정리를 가름했습니다. 그리고 구조화는 어떻게 하셨나요? 국제정치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론가들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A도 얘기하고 B도 얘기하고 C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쭉 공부를 하면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화를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했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일단 하나를 공부를 하고 이 학자가 어떠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이 가정과 말하고 싶은 결론 사이의 연결고리를 생각해보는 백지에다가 이렇게 써보는 식으로 구조화를 했더니 훨씬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혼자 체계를 잡고 공부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이게 제가 구조화를 했던 예시입니다. 공격적 현실주의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미어샤이머가 뭐 5가지 가정을 했다. 그 가정에 따라서 국가들이 이러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의 행동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 국가들이 모인 국제 정치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딱 체계를 잡으면은 국제 정치학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인데 국제법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했던 과목입니다. 국제법은 국제 정치학과 달리 약간 반대인데 양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는 있는데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매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을 수가 있는데
저는 참고로 9월 달에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박기현 팀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예비 순환 기간이 2월, 3월이에요. 그 1순환 기간이 아마 7월인가 8월 아마 그쯤 될 건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국제법을 공부하는데 예비 순환을 들어야 되냐 아니면 1순환을 들어야 되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의 능력을 믿고 1순환부터 들었는데 이게 저에게는 좀 굉장한 시행착오였습니다. 왜냐면은 국제법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거와 달리 여러 가지 뭐 생소한 용어들도 많고 진짜 그냥 체계가 다르거든요. 학문의 체계가 다른데 예비 순환을 건너뛰고 하니까 이게 1순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력이 되신다면 예비 순환을 꼭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예비 순환과 1순환을 고민 중이시더라도 예비 순환을 더 들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 교과서는 얼마나 봐야 하나요? 국제법과 관련해서 합격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교과서는 두 개가 있는데, 정윤섭 선생님의 교수님의 신국제법 강의랑 김대순 교수님의 국제법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아시다시피 이게 책인지 흉기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 두껍고 이걸 다 소화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이제 최대한 빨리 합격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애초에 교과서를 이렇게 막 탐닉하거나 이럴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제 2022년 3순환 때 이만복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만복 선생님께서 이 두 개의 책을 하나의 책으로 엄청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거를 교재로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만복 쌤을 거의 전적으로 믿고 그 교재로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암기에 취약한데 조문이랑 판례를 다 외워야 하나요? 네, 저는 국제법은 암기가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또 저 1년 차 때 2차 시험장에서 깨달았어요. 이게 암기를 안 하니까 뭐라도 쓰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차 때는 좀 암기에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고 암기에, 특히 생암기에는 엄청 취약한 편이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약간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용했던 어플인데 이제 플래시카드 디럭스라는 게 있어요. 유료 어플이긴 합니다. 4,900원인가 그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국제법의 각 분야마다 이렇게 조문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각각이 핸드폰 화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딱 보면은 24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24조가 뭐였지? 조난이구나 하고 클릭하면 조난이 나오고, 그럼 조난 관련된 조문 내용이 뭐였지? 하고 이렇게 또 클릭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조난 파트와 관련된 어떤 쟁점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이게 어떻게 단권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어플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그 2차 시험 직전에는 뭐죠, 밥 먹을 때도 보고 뭐 이동할 때도 보고 하면서 좀 암기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어플이라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공부했던 이만복 선생님의 교재를 가져온 건데, 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국제정치학에서 했던 얘기와 비슷하게 단권화를 진행을 했고요. 네, 경제학은 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황종유 선생님의 강의와 윤지현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었는데, 처음에 황종유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진입을 했다가 2001년 차 때 윤지현 선생님의 3순환 강의를 들었었어요. 그때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2년 차 때는 황종유 선생님의 강의로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경제학도 뭐 이런 식으로 공부했고, 제가 참고한 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외교원은 경제하기 쉽다던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기출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뭐 일반 행정에서 나오는 경제학보다 외교원 문제가 조금 쉬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녹록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5급 공채, 그러니까 일반 행정은 어떤 특정한 주제를 좀 깊게 다룬다면 외교원은 좀 넓게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일반 행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런 주제들이 막 나오고, 재작년에는 이자율 만기 구조가 나왔고 올해는 수완 모형이 나왔거든요. 거의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래서 결국에 경제학을
일반 행정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 그 국제법이랑 국제 정치학은 사람들의 그 실력 차이에 비해서 점수 차이가 막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경제학은 이게 실력 차이보다 점수 차이가 더 크게 나오는 과목이거든요. 한 문제 틀리면은 그냥 2, 30점씩 나가리니까. 그래서 경제학에 시간을 투자를 좀 하시기를 조언을 드리고, 국제 경제학도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외교원이 거의 항상 뭐 미시 한 문제, 거시 한 문제, 국제경제학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게 정형화가 됐고, 그리고 국제경제학이 설령 나오지 않더라, 경제학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그 통합론술이라는 과목에 굉장히 많이 빈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경제학을 따로 수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교과서는 저는 이제 미시 교과서는 안 봤습니다. 미시는 그냥 학원 교재로도 충분했다고 생각해서 안 봤고, 근데 거시는 이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거시는 정김저의 거시경제론을 따로 이렇게 보면서 그 흐름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는 당연히 경제학이니까 중요하겠죠.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특히 외교원 분들 중에서 자기가 생각해봤을 때 이론이 숙지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이론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분들이 가끔씩 계신데, 이거는 이제 수험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이 약간 아리까리 하더라도 문제를 풀면서 그 와중에 정립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론을 공부를 했다면 문제풀이를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기타 생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종합반을 하셨는지 그리고 추천하시는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일단 저는 종합반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제가 진입한 시기가 애매했어요. 9월 달이었는데, 그 9월 달부터 사실 저도 여러 학원 돌아다니면서 종합반을 알아봤거든요. 근데 9월 달부터 하는 종합반이 그때는 없었어서 종합반을 못했고, 그리고 사실 가격적인 측면도 이제 다른 학원을 가봤는데 거의 그때는 이제 뭐 1,000만 원 이렇게 달라 해가지고 이건 좀 이러면서 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이렇게 그때로 돌아갔을 때 뭐 종합반을 할 거냐 이러면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종합반을 하면 사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커리큘럼을 짜주시고, 또 이제 박기현 팀장님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계속 케어를 해주시는데, 여기만 잘 따라가면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 고민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사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저 혼자 공부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았던 것들인데, 종합반을 처음부터 했으면 이런 시행착오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반을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종합반이 열리는 것도 사실 매번 열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종합반을 하실 분들은 잘 고려를 하셔서 이번에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운동은 하셨나요? 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운동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뭐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군대만큼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험을 하다 보면 그 운동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게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저는 원래 운동을 좋아해서 막 체력이 딸린다 이런 느낌은 잘 못 받았었는데, 주변 사람들 보면은 운동을 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험을 하면서 뭐 일주일에 그래도 2-3번 정도씩은 1시간씩 이렇게 나가서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났는지, 이게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자 했는데 제 성격이 그러지를 못해서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 수면 스터디가 있고 기상 스터디가 있어요. 수면 스터디는 예를 들어서 내가 12시에 딱 자겠다 하면은 그 뒤에는 핸드폰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안 쓴 거를 이제 인증을 하는 거고, 12시 넘어서 뭔가 활동을 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벌금을 내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12시에 딱 자려고 노력을 했고, 일어나는 것도 한 7시 반이었나 그때쯤 일어났던 걸로 같아요. 이것도 비슷하게 기상 스터디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주일 중에 언제 얼마나 쉬었나요? 저는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서
이제 일요일 날을 쉬려고 했어요. 일단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뭐 오후부터 쉬기도 했고 이거는 그날 그 주에 본인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만족스럽게 공부를 했는지 본인의 체력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알아서 잘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는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스터디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잘 하시는 분들과 다행스럽게도 스터디를 꾸려서 이게 상호 피드백을 하고 뭔가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규율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제가 되더라고요, 스터디가. 그래서 저는 네,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좀 구속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종합반을 들어가신다면 이런 것들이 조금 스터디의 필요성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만 종합반을 하시면서도 이제 다른 마음이 맞는 친구들 혹은 뭐 잘하시는 분들과 그때그때 적합한 스터디를 꾸려서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림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저는 분명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신림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이 스터디를 구하기에도 훨씬 더 용이하고 스터디뿐만 아니라 신림동에 뭐 여러 복사집들이 많거든요. 사실 불법이긴 하지만 그 각 복사집에서 그 다른 학원에서 진행되는 뭐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또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삼순환 기간 때는 복사집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풀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신다면 신림에 와서 공부를 여기 고시촌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게 본인의 뭐 멘탈 관리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요인에서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합격을 해보고 합격생 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의외로 집에서 공부를 계속 하셨던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네,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시간상 뭐 질문을 더 받지는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수험 생활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